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어쩜 이렇게나 조용할까요? 네, 요새 이분들 뭐하고 지내시는데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어디 큰일들을 하실 수 있을런지요? 그래도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에서는 이분들을 믿고 응원해 보겠습니다. 김윤기, 김태형, 김세환의 대전의 삼김시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저동에 위치한 에드엠 실용음악학원입니다. 깔끔하고 넓은 합주시설부터 개인 연습실까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으로 참 음악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 입시를 전문으로 하며 작곡과 미디 보컬 레코딩 수업에 특화된 믿을 수 있는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저희는 기타와 베이스, 그리고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작곡과 미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목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42-541-5337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대전의 삼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지역 거리의 정치인 대전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또 악담으로 시작하시는군요. 뭐 악담이에요? 거리의 정치인 마음에 든다면서요? 아니, 그거 말고. 네. 아니,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 한번 보죠. 네. 그리고 민간인이십니다. 네. 희망 드림 문화예술인 협회 뭐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네. 김태형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술인 단체입니다. 예술인 단체. 네. 예술인 분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냥 이 단체가, 네. 그리고 가장 현실 정치인스럽다고 자부하시고 계신 분인데요. 네. 당원입니다. 바른미래당 김세환 당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 분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또 한 달 만에 모였는데요. 저는 김윤기 위원장님은 요즘에 이제 활동하시는 게 한국한의학연구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예. 요즘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 1호 정책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 국정감사 앞두고 이제 급해진 거죠. 연구기관들이 급해져가지고 막 몰아붙이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쉽지 않은 그런 지역 상황입니다. 언론에 사실 잘 안 달아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한의학연구원 관련한 문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좀 한의학연구원 말고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뭐 국방과학연구소도 그렇고 기초과학연구원, 뭐 애틀이 뭐 해가지고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뭐 제대로 진행되는 곳이 거의 없을 만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요. 기회 되면 한번 그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김태형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한참 비판하시다가 요새는 노는 거에 맞들이셨나 어디 계곡 놀러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드님과 같이 백패킹 다니고. 네. 요즘 뭐 문화예술 레저 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네. 그쪽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재밌으셨어요? 얼마 전에 아드님하고 어디 뭐 예, 대마도 갔다 왔는데 좀 가서 좀 많이 생각을 좀 하고 왔어요. 무슨 생각? 대마도 설마? 뭐 그런 거보다도 대마가 되겠다. 대한민국 어떤 경제 위기 상황들이죠. 이제 거기 가서 느꼈던 게 그 택시 기사분들 있잖아요. 뭐 일본이 워낙 그 고령층이 많긴 하지만 또 거기가 촌이긴 한데 택시 기사분들이 거의 80대가 넘었어요.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도 거의 뭐 완전. 물어보셨어요 혹시 나이? 물어봤죠 당연히. 어떻게 일본 말로 나 몇 살이냐고? 영어로 물어봤죠. 일본말은 모릅니다. 네. 그 정도 간단한 회화는 되니까.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좀. 우리나라도 비단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그렇겠죠.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던 것 같고 우리 김세환 위원장님은 좀 그래도 빛났습니다. 네, 얼마 전에 시티즌 대전 MBC 토론 나오셔가지고 잘 시청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금 더 시간이 좀 많이 주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50분 굉장히 짧더라고요. 10분의 1도 말을 못했는데 벌써 마무리 발언하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말씀하시기 좋아하시는 분이 네. 누가 더 진행 잘하는 것 같아요? 시사토론 진행하시는 분. 대답 잘하셔야겠네. 네. 이번 시즌 마지막 방송 아니에요? 정 PD님이 더 잘한다고 해줘요. 정 PD님 팬입니다 항상. 직접적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여쭤볼게요. 우리 오늘 되게 민감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약간은 조금 시의성으로 지난 감이 없잖아 있기도 해요. 우리가 있을 아니요. 지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사건 터졌더라고. 온고잉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은 이 안희정 전 지사 얼마 전에 이제 판결이 있었었죠. 그거에 관련해서 미투 운동이 한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불이 붙기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의 성의식 이런 것들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성 관련된 거는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특히 정치인들이라면은 발언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솔직한 생각보다 안전빵으로 이렇게 발언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세 분은 좀 솔직한 생각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안희정 전 지사 판결 내용을 잠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입니다. 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강제추행 5회. 그다음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이거 모두 다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안희정 지사 관련된 성폭행이라든지 그러니까 강간 아니면은 이렇게 성추행 이런 것들이 다 무죄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위력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성폭행을 했거나 성추행했다라는 거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간음을 당했다는 몇 시간 후 이제 피고인,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를 하는 식당을 찾아서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점, 아니면 피해 당일 저녁 때 같이 와인바를 간 점, 귀국 후 안희정 전 지사가 머리했던 헤어숍을 찾아가서 같은 미용사에게 머리 손질을 받은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이게 과연 위력을 행사해가지고 성폭행이나 추행을 한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입증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 세 분들의 이야기를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좋아하시는 우리 김세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까? 말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저는 다른 것들은 언급하기가 좀 어렵지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저는 사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 체계가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정말 우리 고 노회찬 의원님의 말씀처럼 만인한테만 평등한 거냐. 이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말 만 명한테만 평등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지금 내재되어 있는 기득권들에 대해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 같다. 지금 앞으로 쭉 얘기가 나오시겠지만 피해자 위주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가해자의 물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법 체계의 문제에 다시 한번
칼을 들이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좀 잘못됐다. 그리고 사법부가 아무래도 피해자 중심보다는 가해자 입장을 더 많이 참작해서 판결을 내린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우리 김윤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둑을 잡아달라고 했더니 이제 도둑이 빈지갑만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피해자한테 묻는 거죠. 그 안에 든 돈 어디 갔냐, 제 도둑 맞냐,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도둑에게는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고 이 뭔가 증명하려 하지 않고 뭐 이런 과정들을 좀 밟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나 행사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위력은 저는 중력과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있으면 그대로 행사되는 것. 그 자체가 행사되는 것이지 그걸 뭐 따로 써야 내가 말로 네가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야 행사되는 종류의 그런 힘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이제 피해자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건을 피해자 중심으로 다시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대단히 많이 부족했고 판결문의 한 70% 정도가 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매우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잘못된 인식에 기반해서 나온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기는 하네요. 어쨌든 지금 판결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있으신 거고 그리고 역시 피해자의 그런 입장보다는 가해자 중심으로 판결이 그 내용을 들어서 판결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김태형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아까 전에 사전에 정 PD님께서 오늘 약간 좀 민감한 주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대 논리를 펼치면 정의당 쪽 같은 이런 그 정당에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좀 갇히는 경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제나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전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존중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그 양심을 어떻게 객관화시키고 판단할 것이냐도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남녀 사이에 벌어진 일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법부에서 객관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상황적 정서라든가 아니면 증거들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현행 법제도의 어떤 그런 미비한 점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그 법상 저는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이 조금 싹 이제 2대1로 갈린 것 같습니다. 네.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김태형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답변 다르실 거 있으세요 혹시? 네. 이제 저 서로 이제 항고가 이제 들어가면 이제 대법원 판단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단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이번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이제 거기다 걸어볼 수밖에 없는데 몇 가지 판례들을 이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제 보면 아까 우리 PD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피해자가 같은 뭐 미용실을 갔고 문자도 서로 주고받았고 뭐 식사도 같이 했다. 이러한 유사한 경우가 있어요.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당한 후에 그 직원이 그 상사하고 같이 실제로 점심도 먹으러 한 경우가 있고 또 문자로 주고받았을 때 하트를 보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1심 판결에서 그 가해자한테 무죄를 줬습니다. 네. 근데 대법원에서 이게 판결이 뒤집어졌어요. 왜 뒤집어졌냐면 충분히 그럴 수 회사 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동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하트를 보내는 이런 관계들은 통상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하트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루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표현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해자의 범죄가 인정된다라고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안 지사가 저 피해자한테 미안하다라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결국엔 그런데 이 다른 판례에도 보면 그 가해자가 그 피해자한테 내가 용서할 기회를 달라 이런 문자를 보낸 경우에 대법원에서 다시 그걸 가지고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범죄를 인정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이런 종합적인 다른 판례들까지 살펴가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고 이제는 피해자를 너무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물적 증거 그리고 그 가해자의 그 범죄 행위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들춰볼 필요가 있다. 거기 희망을 걸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페이스북에
안희정 씨가 3월 6일 날 그런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사실 그래 이제 뭐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뭐 이제 도의적인 잘못이었다 보통 이렇게 부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사실은 처음에 나온 첫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 바가 이미 있는 거고 그 보면 뭐 이제 4차례 간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기간을 보면 7월에서 2월까지니까 뭐 8개월 이런 정도가 되는데 이 위력에 의한 이 간음의 경우에 사실 피해자를 궁지로 보는 게 이제 전형적으로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인 관계였다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는 이 이제 지나친 욕망으로 인해서 뭔가 몸까지 바치는 뭐 이상한 사람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있죠. 근데 이 2가지 유형을 다 걸렸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연인 관계였다라고 하면 여성이 한 번도 먼저 요구하는 적도 없었고 비단 그 기간 동안 4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4번의 그 과정들도 보면 다 이게 깔끔하지 못하고 다 석연치 않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게 뭔가 부인하는 듯한 부정하는 듯한 표현들이 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도 그 어쨌든 그 안희정 씨가 그 조직 내에서 충남도청이든 아니면 이전의 대선 캠프에서든 간에 조직의 리더로서의 이미 네트워크를 다 장악하고 있고 그 최상에 있고 어쨌든 그런 사회적 평판 이런 것도 장악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평판을 만들어내고 그 평판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이런 정황들을 보면 사실 이게 뭐 이제 방 안에서 남녀 둘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거라고 치면 사실 이미 그런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게 위력에 의한 관계라고 하는 게 증명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제가 뭐 안희정 전 지사를 뭐 두둔하거나 변호사도 아니고 그분을 뭐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남녀 사이의 문제는요. 남녀만 아는 게 정답이에요. 제 3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문학 작품도 보면 관점이 있잖아요. 관점에 따라 다들 달라지는 건데 법원이 지금의 여론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현행법상 판단 기준이 참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아직 2심, 3심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뭐 섣불러 말해서 여기서 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보다는 좀 침착하게 법원의 판단 한번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4월 23일에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판례인데 사실은 여기 보면 그런 예들 왜 성폭행을 당하고도 그 다음날 정상적인 업무를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우호적이고 호의적인 표현을 한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이게 뭐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거다. 성폭행 피해자의 특유의 행동 패턴 뭐 이제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게 정치적인 조직 안에서 대선 캠프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에서 만났다고 하면 그 인물에 대한 존경심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인사권자로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어쨌든 나와 그 추측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는 거고요. 그 문제를 방 안의 문제로 가두는 순간 사실은 아무것도 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는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좀 무거운 얘기여가지고 사실 방송하면서도 우리가 하면서도 이게 듣기가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약간은 조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좀 재미있게 좀 해볼게요. 그 세 분은 혹시 학창 시절에 싸움을 좀 잘하시는 편이었어요? 아니면은 좀 못하는 편이었어요? 우리 김세한 유명하셨잖아요. 저긴 짱? 저는 살면서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김태형 회장님 어떠세요? 저 뭐 짱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뒤에서 노는 정도 수준. 네. 저는 이런 분들 나타나면 도망가는 수준. 저는 학창 시절에 좀 이렇게 잘 맞는 립상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싸움 잘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가끔 어깨 동무를 탁 와서 해요. 해가지고 야 하면서 막 친한 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를 요구한다라든지. 사실 저는 하나도 안 친하거든. 근데 거기에 대놓고 얘한테 뭐라고 내 뜻을 얘기를 하면은 맞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맞춰주는 척하면서 굉장히 그 자리가 불편한 건데
선생님한테 그걸 또 얘기할 수도 없거든요. 보복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저는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좀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위력에 의한 폭행 관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미투라는 얘기가 나도 역시 그렇게 당했습니다라고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이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당하는 사람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번 판결 같은 경우는 당했다라는 거를 증명해라. 그럼 근데 아까 어깨동무한 친구는 아니 저는 친한 척 하려고 진짜 얘가 친한 줄 알았어요. 제가 때리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걸 당한 입장에서는 마음 편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아요. 사실 이런 종류의 그런 경험 해봤죠. 예? 이게 사석이라면 어깨동무 해봤죠. 당해봤지. 어깨동무를 당해봤죠. 자연스럽게 앞만 보고 걸어 뭐 이러면. 아니 사석이라면 뭐 재밌는 얘기 거리가 많은데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그 대표적으로 혹시 그 주병진 사건 기억하세요? 주병진 씨가 예전에 이제 뭐 강간을 여대생 강간 뭐 이래가지고 사실 그분이 여대생도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결국은 무죄였죠. 무혐의 받았었죠. 네. 근데 그 무혐의 그를 마지막에 그 대법원에서 하신 판사분께서 그 일화가 되게 유명해요. 이분이 직접 해봤대요. 차 안에서 자기 와이프를 상대로 실험을 판사님께서 기사가 있어요. 그 직접 해봤는데 뭘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폭력성이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랍니다. 차가 같은 종류였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차도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상대방이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와이프가 얘기하는 게 이게 폭력을 하지 않는 이상 바지를 벗기는 거는 좀 어렵다. 그래서 판사님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이거 때리지 않고서는 자기가 해봐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무죄 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 뭐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물론 이런 폭력과 위력은 다른 부분이지만 저는 그래요. 사실상 그 남녀 사이의 문제에서 벌어지는 감정들은 수만 가지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어떤 정치적 프레임이나 이렇게 좀 너무 확대 해석해서. 근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은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싸움 하는데 막 여자가 남자한테 맞아요, 가령. 그 누가 말리려고 하면은 집안일에 왜 참견이냐고. 그래서 예전에 실제로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도 그냥 돌아가는 일들도 많았잖아요. 집안일이다. 그렇죠, 예. 남편이 부인을 때리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건 엄청난 비약이고 이번 사건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사법부도 오히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부담이지 무슨 이걸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전 분명히 그것도 판사님이 신경 썼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좋은 말씀, 맞는 말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라고? 일단 좀 인정을 해주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눈빛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저분 항상 저한테 태클을 걸어가지고. 뭐 태클을? 그 명예훼손도요. 철저하게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피해자의 감정 상태를 제일 우선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거 자체가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남녀관계 다 뭐 그렇죠. 성관계가 남녀관계이고 그 둘밖에 모르는 일이지만 이건 엄연히 내가 피해자라고 지금 나선 경우입니다. 성관계는 동성 간에도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젠더가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요. 그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우리 사법부가 판결문에 보면 너무 이 피해자의 의견보다는 가해자 중심으로 이걸 자꾸 돌리려고 하는 듯한 것들을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일종의 좀 핑계를 댄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짐작은 되지만 현재 법 체계로서는 이거를 그렇습니다. 처벌하기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비동의, 뭐 저 간음죄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 막 억지로 넣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도 지금 젠더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부름을 시켰으면 담배를 거기다 놓고 가면 되지 왜 했냐? 그러면 정조의 개념이 얘기를 합니다.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럼 심지어는 정조도 안지사가 지키지 말라고 하면 안 지킬 거냐? 그래서 김지은 씨가 지금 판사분이 얘기하는 정조라는 이런 말씀은 좀 이렇게 말을 어무리니까 마지막 부분에 가서 판사가 얘기를 해요. 그 정조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았으니까 빼달라. 그러니까 벌써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자는 정조를 지켜야 되고 왜 그러고 처신을 잘못했느냐 이런 시각으로 몰고 간 것. 그 두 가지 시각이 이번 사법부의 결정적인 오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담배는 자기가 사러 가지 뭘 또 시켜. 네. 가기 싫었나 보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김태형 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동의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감정만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감정이 다 있죠.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실제로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동의를 얻지 않고 혹은 거부한 상태에서 그 가늠하는 행위가 정당화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 감정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특히나 뭐 대선 후보로 자기 선거에서 자기가 당선시키기 위해서 일했던 이런 사람에 대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그 사람 눈에 들고 싶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잘 되면 이후에 나의 미래가 또 뭐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도 그 다음에는 또 그런 양상을 보일 수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이걸 말해도 되는 건가? 혹시 날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닐까? 뭐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는 그걸 피해자다움 왜 그런 걸 강요하느냐 이렇게 또 비판하지만 이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이렇게 심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을 그 매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미투 사건들이 더 촉발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단 이건 안희정 전 지사 얘기만 아닌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고은 시인이 이제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그 최영미 시인 그리고 박진성 시인 그 언론사를 상대로 이렇게 10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이런 그 성의식에 대한 불일치 아니면은 이런 그 위력의 균형성을 잃게 되면서 생기는 가해자와 피해자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 모임 이런 것들. 혹시 세 분이 경험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세 분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시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방금 말씀하신 두 분 다 제가 아시는 분인데 고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네. 그분은 사실상 지금 연세가 90 가까우시고요. 저 처음 만났을 때 이게 묻는 답이고 몇 살이냐 해서 26이나 했더만 환장할 나이네. 근데 환장이라는 표현이 참 좋게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강연 같은 거 오시면 소주 한 2-3병 드시고 하시는데 이 문학계에서 고은 정도 되는 시인이면 거의 스타 반열이거든요. 그래갖고 많은 여성분들이 막 오히려 막 이렇게 와서 막 안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분이 일종의 어떤 그런 그 시인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이 작가의 어떤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 일종의 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퍼포먼스를 하세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런 것도. 물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떤 퍼포먼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옷을 벗거나 박진성 시인이 본 것도 아마 사실일 거예요. 제가 그 정도까지는 보지 못했겠지만 네. 그리고 거의 K모 교수분 한남대 교수분인데 그분 또 제가 너무 잘 아시는 교수님이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한 사람이지만 옷 벗는 거와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셨다. 그 어떤 퍼포먼스? 옷 벗는 거와 비슷한 건 뭐지? 아무튼. 근데 이제 그것이 거기에 문학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많이 좀 뭐라 그럴까 퍼포먼스적으로 좀 이해하는 측면들이 좀 강했어요. 어떻게 보면 문단의 실수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을 막 이건 아니다 저건 저거다 해서 막 이렇게 한 명의 시인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어떻게 된 사람 뭐 쓰레기로 만든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00년이었나? 그때 이제 운동사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백인위원회 이런 게 구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백인위원회요? 예, 그러니까 흑인은 그럼 못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100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죽을 죄지었네요. 네. 정PD님 팬이라고 했다는 걸 제보를 해봤다가.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미투 운동하고 비슷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있었던 이제 그 사건들이 쭉 이제 뭔가 고발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수집이 됩니다. 수집이 되면 아주 놀라운 결과들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민주주의다, 뭐 진보다, 노동운동이다 이런 거 하시던 분들도 그 사회 안에서 심지어는 학생운동 안에서도 총학생회장이 그 권위를 이용해서 성폭력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한 번에 이렇게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좀 이제 소위 진보운동 쪽에서는 흥분하셨네요. 네. 이제 뭐 반성폭력과 관련해서 공부하고 그런 이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보면 그런 인식의
어떤 수준이나 출발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공부하고 뭔가 스스로 성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꾸 바꿔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김문규 위원장께서 운동사회에 대한 예를 들어주셨는데 네. 저는 진짜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를 저기는 의시하시고 여기는 영차. 많이들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자 운동 선수들이 네. 코치나 감독에게 성추행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 운동 선수 정도 되면요,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뭐 힘으로도 그걸 방어해낼 수 있는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걸 방어를 못하고 적극적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냐면 그게 바로 위력입니다. 그 감독이라는 나의 어떤 게임에 뛰고 못 뛰고 나를 이 팀에서 빼내낼 수도 있는 그런 사람한테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힘으로도 안 당할 수도 있지만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뭐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어떻게 저런 감독 코치가 저 여자 선수한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성인도 아니고 요즘에 고등학교, 중학교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체육하는 우리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조금이라도 그러한 경우들이 오면 스포츠 인권 센터라든지 뭐 문체부라든지 뭐 시의 어떤 그런 스포츠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얼마든지 고발하면 할 수 있게, 다만 이것이 과거에 스포츠 분야에서 시작이 돼서 우리들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 문학계, 뭐 영화, 정치계까지 지금 다 만연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일종의 도제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겨요. 예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의 성의식이 상당히 지금 생각하면은 놀라 자빠질 만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긴 해요. 학교 선생님들 뭐 우리 사례도 보면요. 그렇죠. 예. 고추 한번 만져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놈 새끼 뭐 불알이 엉그런데 이렇게 만지면서 이런 것들 경험들이 있으실 거 아니? 저는 많이 당했거든요. 저는 안 당했어요. 맞을까봐. 선생님 맞을까봐. 뭐 얼마 전에 여학생들한테 막 가슴 많이 컸다고 이렇게 만지시고, 근데 보기는 많이 봤어요, 그런 거. 그런 게 굉장히 흔했었잖아요. 사실은 불과 뭐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그 성의식이 그런 게 당연하다라고 여겨졌던 게 지금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게 놀라 자빠진다고 했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좀 도덕적인 기준이라는 게 좀 애매한 게, 제가 무슨 안희정을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미치고 제정신 바뀐 놈이에요. 다만 법률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성인식이나 성문화가 되게 거세대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별주부전이나 춘향전 원본 읽어보셨어요? 그거 읽을 일이 뭐 있어요? 원본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전북이 그쪽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얘기해 주신 네. 것 같은데. 춘향전 원본에 보면 그 16세, 18세 요 벌이는 사랑의 행위들이 어마어마해요. 거의 무슨 뭐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이 뭔데요? 포르노 수준이에요. 완전 표현 자체가. 별주분전 같은 경우에도 토끼가 별주부 마누라를 꼬셔요. 근데 다 삭제가 됐죠. 그리고 고려 소교 같은 거 보면 거기다 적나라하게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남녀 상열지사.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너무 외운 거 기억나. 만전춘, 뭐 네. 쌍화점, 이상화. 다 야한 것들입니다. 시험 볼 때. 맞아. 살아있네. 고려 문학. 얘기 좀 합시다. 왜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졌어? 싹 거세돼 버린 거죠. 지금 요즘 답답한 게, 저도 요즘 시를 읽으면 좀 시가 잘 안 들어오는 게, 저희가 배운 시들이 1940년대, 50년대 이때 시밖에 못 배웠잖아요. 왜냐하면 7, 8년 시대들이 다 저항 시들이니까.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스럽게 흡수된 어떤 성문화적인 게 자꾸 배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음성화되고, 뭐 무조건 나쁜 거 감춰야 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돼 보니까 요번에 또 서초구청 일베 사건 터진 거 마냥 뭐 좀 이따 매갈 얘기도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혐오주의가 되고 좀 이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 좀 다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영역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통죄 폐지하는데 동의했고, 근데 그 부분은 그게 아니라 폭력이죠. 거부했을 때, 한 측이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그렇다고 그렇게 매장시켜도 되냐? 매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러한 기준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뭔가 잘못을 하신 분도 그것에 대해서 서로 같이 인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은 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지. 누구는 사실은 뭐 그렇게 뭔가 잘못된 혹은 지금과는 다른 생각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그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뭐 그걸 뭐 저기 하자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예. 이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특히 남성하고 여성하고 이런 성평등 관련해 갖고 세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114위. 그러니까 성평등이 좀 실현되는 나라 같아요?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 근데 좀 설문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게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 설문 서로 이제 얘기하는 게 달라가지고 왜냐하면은 이제 각자 성평등,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생각할 때는 지금 여성 패널분이 안 계셔서 그렇지만은 여성들이 이제 우리 사회 성적 이제 약자다 이런 얘기들을 보통은 당연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남녀 간의 그 갈등이 굉장히 많이 조장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군대 얘기 많이 하고요. 뭐 아니면은 뭐 여자친구 생기면 명품 사줘야 되고 뭐 집은 남자가 사냐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들 하면서 싸우는 것 같고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더 많죠. 이제 그런 불평등 사례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우리 성평등이 우리나라에서 좀 그래도 좀 실현이 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좀 틀리겠지만, 그러니까 특히 정치나 경제 분야, 예를 들면 우리 뭐 국회의원 수를 봐도 남자들이 현격하게 많은 거고, 정부의 주요 관료직을 봐도 남자분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또 경제 분야의 주요 기업의 임원급 이상의 여성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느냐라는 문제. 또 우리 스포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분야도 모든 스포츠 기관 단체 또는 감독 코치들이 다 주로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여성분들의 성평등이 불평등이 심각하다. 다만 어디 통계에 보니까 교육이나 복지 분야 이쪽은 조금씩 여성분들의 진출이 많이 늘어나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비슷한 비율로 가는 것 같아요. 다만 정치 경제 분야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게 저는 어쨌든 변화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긴 한데 사실 가장 좋아진 건 저는 미투 운동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얘기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막 얘기하는 수준은 이제 된 거죠. 그렇지만 이게 아직은 해결의 방향, 특히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안희정 사건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나 인식이 그것을 한참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운용하는 사람들이 주요하게 남성들이거든요. 아까 국회의원 얘기하셨지만 지금 17%예요. 20대 국회가. 근데 20대, 19대, 18대, 17대가 13%였어요. 그러면 이게 16년 거의 20년 사이에 한 4% 는 거죠.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면요 20대 3 정도 된다고 하고 뭐 이제 관리직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것도 뭐 30만 대 3만 뭐 그러니까 10대 1도 안 돼 10대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보면 이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바뀌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인식을 바꿔도 잘 보이지 않고 그것에 동의한다고 해도 누군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일들이 생기니까. 더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남성이 더 많이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 기득권을 좀 더 많이 가진 것 같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114위라는 수치가 나온 이유들이 분명히 지적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성분들이 얼마나 진출돼 있냐 하는 게 지표예요. 근데 저희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114위가 나온 건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그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아직 그 불공정한 부분이 많은데 근데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 되게 여성들을 되게 보호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 외국 이런 데 나가봐서 이렇게 좀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 여성 잘 챙기는 어떤 민족도 별로 없다고 좀 봐요. 뭐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사실 뭐 이제 유럽이나 이런 나가서 같이 뭐 유럽 친구들 액티비티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여성들 잘 챙깁니다. 근데 걔쪽에도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물론 걔들 문화가 자체가 그런데 또 하나 또 웃긴 게 뭐냐면 제가 호주에서 한 1년 있었는데 거기서 한국 여성들이 하우스와이프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어로. 그냥 집에 계신 분들. 그거를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더라고. 난 왜 그런가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뭐 자기가 엄청나게 부자가 아닌 이상 같이 일하는 게 보통 이제 그분들의 어떤 상식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걸 꼬집자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여성 무슨 여성을 상품화한다 그래서 이번에 군대에서 공연했던 거 그거 문제 한번 있었잖아요. 제가 그 위문 공연 그 전 영상을 봤거든요. 한 48분 돼요. 근데 이게 문제의 소지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냥 그 요즘에 건강한 몸을 만듭시다 해서 처음에 남성분이 나오셔갖고 거기 대회에서 하는 포즈를 취해 주신 거고 여성분 한 두세 분이 나오셔갖고 정상적인 포즈를 취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일부 여성 단체에서 이것이 무슨 뭐 여성 상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너무 비약적인 것 같고 좀 혐오주의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처럼 그 남녀간에 뭐 보통 분들 안 그러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그런 서로 간의 신뢰 이런 것들이 좀 깨져 있어가지고 갈등의 골이 깊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왜 항상 잠재적 가해자로 평가받아야 되는가? 특히 이제 성폭행, 성범죄 관련해서는 남자들도 성폭행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제가 굉장히 불편했던 게 하나 있는데 예전에 세바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MBC에서 했던 거기에서 뭔데 그 남자 개그맨이요 되게 몸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배를 까고 복근 보이면서 막 춤을 추면은 그 이경실 씨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막 우와 하면서 막 미친 듯이 열광하고 이런 게 나왔거든요. 굉장히 한때 그게 막 유행이었는데 굉장히 저는 그런 게 불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분들은 그런 성적 상품화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근데 남자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안 일어나고 오죽 남자가 못 나면은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보면 아까도 우리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관련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회가 여전히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남성이 많은 거예요. 그것도 보면 제가 최근에 4월 달인가 방송계에서 여론조사 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폭력 행위자 중에 한 85%가 방송사나 외주업체 임원진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95%가 남자인 거죠. 그냥 5%는 여자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성폭력이 우리가 그동안 무슨 이제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이런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아니라 그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기 너무 때문에 갇혀 있는 생각을 하신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남성이 주로 가해자가 되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시는 남성에 대한 그런 근육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젠더의 개념이거든요. 남성은 남성스러워야 되고 여성은 여성스러워야 되고 저는 그런 우리 사회의 문화 개념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의 여성 피해자가 더 많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유교 사상에 많이 이제 접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되고 아까 우리 김태용 위원장이 말하는데 뭐 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가 여성을 많이 보호해준다 이런 개념을 얘기하면서 뭐 어디 가면 도와주지도 않고 이런 것은 그러면 그게 정답이 아니고 우리는 여성들은 집안일을 해야 되고 그러나 남자는 집안일을 하면 안 되고 우리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외국에 나가보면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집안일은 남자 여자 육아든 뭐든 다 같이 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나라가 더 여성을 다 보호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는 여성에 대한 젠더적인 개념을 너무 많이 거기 부여하고 있다. 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사회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으로 보고 심지어 그러니까 그 재판하는 그 판사 입에서 종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성에 대한 그런 개념 의식을 개념화시킨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나라의 피해자는 여성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저도 답답한 게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양성평등위원회인가 뭔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번에 오늘 신문 난 거예요. 가장 양성평등을 잘한 예능이 뽑혔어요.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그 예능이? 도시어부예요. 도시어부. 이유가 뭘까요? 안 봐서 모릅니다. 네. 그럴까요? 저 이유가 너무 황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양성평등을 잘하는 그 예능으로 뽑혔는데 이유가 남자들이 요리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서 그렇답니다. 그럼 그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뭐죠? 삼시세끼 이런 거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여성가족부 산하에서 보는 뭐 시각도 그런 거 보면 저는 좀 이렇게 좀 답답하다고 제가까지 좀 설명을 드린 게 제가 하나 뭐 캡처를 해온 게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데 아마 방송에는 못 나갈 거예요. 이게 그건 혹시 제가 결정합니다. 신태일 갓건배 아세요? 모릅니다. 모르죠. 초딩사에 되게 유명한 거예요. 갓건배 사건하고 신태일 VJ들끼리 막 그 남성 혐오, 여성 혐오 한 건데 여성 그 남성 혐오하는 그 애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먹고 싶다. 내용이 뭐냐면 우리 집 옆에 바로 공원이 있었는데 야들야들 아직 안 따인 핑크들이 방실거리며 놀이터 계단을 올라가는데 너무 귀엽다. 미끄럼틀 무섭다고 우는데 세어서 유리 멘탈 교육시켜주고 싶은 욕구가 마구마구 솟아오른다.
아직 청정적 권력 뭐 공략시키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더 이상은 안 읽어드릴게요. 이게 그나마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인데 그나마 읽는다. 각건배라는 그 오버워치 혹시 아세요? 안 하시죠? 네. 들어는 봤어요. 그걸 하면서 이제 단체 채팅을 해가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해요. 꼭 남성만이 뭐 우리 사이에서 무조건 뭐 다 뭐 그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다. 저는 이제 이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그렇고 여자가 그렇고 이런 것보다 그건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거를 남자니까 여자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씀 보니까 아까 제가 전제를 갖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제 고립해 있는 게 아닌가. 권력 구조의 문제를 갖고 말씀드렸고 특히 저는 이제 우리 40, 50대가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그 남아선호사상 이런 거 있어가지고 아들 낳으려고 하는 걸 이제 부모님들이 막 그래서 이름도 예전에 우리 무슨 드라마였죠? 그거 보면 최수종 종말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이름 비슷한 분 우리가 아는 분도 있잖아요. 아들은 기남이고 딸은 후남이고 뭐 그런 이름들도 겪었고 근데 살다 보니 변하잖아요. 무슨 예전에 그 종중의 재산을 나누는데 뭐 이제 여성도 그렇게 되고 호주제도 폐지되고 이러면서 뭔가 그리고 사회적 의식들이 변화해 나가고 그런데 그걸 어렸을 때 내면화되어 있던 어떤 성적 의식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인다 손 치더라도 이미 체화돼 버린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문제, 우리 세대가 이걸 극복하는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 그 부분 진보 정권의 어떤 정당에서 좀 잘못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이렇게 딱 떨어져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지금 이제 성적 부분과 성평등 부분이 좀 약간 논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직장 생활 해보면 조직 내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손님이 오면 이렇게 차, 커피 이런 걸 갖고 오는데 그건 꼭 여성이 해야 되는 것 같은. 예? 그거 남자가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손님이 왔으면 직장 제일 임원 방에 본인이 직접 요즘 그런 문화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의 젠더 개념이 이 좀 약간 문화적으로 너무 잘못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깨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성평등의 문제가 성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될 그러니까 것이다. 이게 고정된 성역할이 있고 그걸 강요하는 문화가 있었고 그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는 다 된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하고 있는 데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식적인 노력과 이제 우리가 커왔거나 학습화된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내면화되어 버린 이런 문제들은 매우 이성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무슨 습관처럼. 저는 이제 그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페미니즘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여성운동이 제가 알기로는 정의당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논의를 한 것 같아요. 메갈리아라고 해갖고 그쪽 뭐 워마드 이쪽 분들하고 어떻게 뭐 지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정의당 내에서도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해서 뭐 나름대로 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할 겁니다. 그건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애초부터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죠? 2016년에 그 게임 회사 넥슨의 성우가 여성 성우가 메갈리아 티를 입고 있었죠. 우리에게는 왕자는 필요 없다 뭐 이런 티를 입고 있었는데 그 티를 입고 있다고 해서 해고가 된 거예요. 메갈리아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메갈리아를 지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고하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쟁의 말씀이 맞는 게 그러니까 지금 메갈리아든 워마드든 그 단체들은 여성 우월주의를 하는 거지. 남성 혐오죠. 네, 그런 거지. 거기에 진보 보수라는 어떤 이런 정치적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의당의 심상정이나 지금 어디 가 계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똑같이 다 옹호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를 더 뭐 이렇게 비판하고 그렇죠. 이런 게 없어요. 오늘은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씨를 지지했죠. 자, 그래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안희정 전 지사 이제 성폭행 사건, 그 미투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의식, 뭐 성평등 이런 것까지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요 얘기하고 이제 얼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도 많이 지나서 이 성이라는 거 아까 김태형 회장님도 그런 지적은 했지만은 이게 개인적 영역으로만 봐야 될지 아니면 사회적 영역으로 봐야 될지 뭐 물론 두 가지가 같이 다 이제 믹싱이 돼야겠지만은 어느 부분에도 초점을 맞춰야 될지 이런 고민을 좀 한 번씩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 사생활의 영역 그 미국에서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하고 그 르윈스키하고 사건이 있었었잖아요. 그걸 이제 대통령의 직을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도덕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사생활, 사적 영역으로 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요. 뭐 예를 들어 성적 취향에 대해서 존중한다든가, 그게 뭐 아까 얘기했던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존중한다든가, 그리고 이게 사랑의 영역, 그러니까 서로 동의하는 사랑의 영역이라고 하면 사적 영역으로 두고 보호해야죠. 근데 뭐 서로 기혼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거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는 거죠. 예, 법이나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그 사적인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민사소송 이런 거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 영역으로 사적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다만 사실은 이 예전에 그런 뭐 이제 성의 문제도 뭐 결혼하고 이런 방식으로도 뭔가 뭐 하고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냥 결혼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사적인 영역이고 어디까지 공적인 영역인지가 사실은 이제 매우 쉽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완벽하게 사적인 부분이 어디까지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자유를 넓혀가는 행위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부분까지로 나아가지 않으면 사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자유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이거 성에 대한 문제가 개인의 영역을 뛰어넘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회적 영역으로 넘어왔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과거하고는 틀리게 지금 미투 운동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지금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사회적 지도층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적인 영역으로 너무 치부해서 덮어버리기에는 이미 사회적 분위기가 그 확산이 너무 심하게 많이 가 있다. 그래서 이건 사회적 영역으로 분류해서 우리들이 더 공론화시키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고은 시인이든 누구든, 뭐 우리 안희정 전 지사님이시든 누구든 간에 마지막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나 노회찬 우리 의원님이나 생을 마감하면서,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 살으신 분들입니다. 본인들의 가치를 살리고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줬고요. 또 반대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가 계시지만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미투 운동에 열려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나 또 뭐 역으로 명예훼손을 고소를 했거나 뭐 이런 분들도 막 계시잖아요. 저는 이런 법적 판결을 보면서 그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본인들의 책임을 무죄로 나와서 할 수 있으나 개인적 사회적으로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다. 차라리 법적으로 빨리 인정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라. 그리고 개인의 명예는 지켜라. 그래서 그거라도 살려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현실적으로 딱 한 말씀 드리자면, 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가 될 일이 없고요. 유명하면 사회적 문제가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 소견은 성적인 부분은 사회적 영역보다는 어떤 개인의 자유로 봐주시는 게, 어떤 그것이 아까 전에 뭐 잘못됐고 잘못 안 됐던 부분은 뭐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부분인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좀 개인의 자유가 좀 많이 보장되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이 방송을 꼭 청취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백만장자, 아니 억만장자로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누군가가 당신의 호주머니를 노립니다. 더욱 강력하게 무장해서 돌아온 사기와의 전쟁 시즌 2. 어설픈 사기 전문가 검찰 박사장과 대전지역 최고의 언론인을 꿈꾸는 주당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사기 수법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안희정 전 지사의 판결과 관련해서 미투 운동과 우리 사회의 성의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대전의 삼김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진지한 대화들을 우리가 한 것 같아요. 비교적. 그런 얘기 있었죠. No means no하고 yes means yes라는 한참 그 판결 이후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no means no는 안 돼요. 그럼 절대 하는 게 아닌 거고 yes means yes는 해도 돼라고 해야지만이 하는 거. yes means yes가 좀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no means no를 뛰어넘은 yes means yes까지 가느냐 이런 얘기들 했던 것 같아요. 인권 얘기도 했었고요. 네, 이제 마치기 전에 세 분의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관련하고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네, 먼저 하시래요. 저랑.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판 절차가 이제 쭉 진행이 될 텐데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희망을 가져봅니다. 마지막 대법원에서, 심사숙고하셔서 국민들의 여론, 그리고 피해자 여성분들에 대한 울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판결을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또 드립니다. 지금 연루되신 분들이 대부분, 원칙과 상식을 중요시하자고 얘기했던 분들이고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했던 분들입니다. 예. 정말 원칙과 상식을 지켜주시고 사람이 먼저라면 그 피해자가 당했을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빨리 법정 앞에서 양심을 걸고 처벌받을 거 있으면 받으시고 인간적으로는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희정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는 성폭력의 종류라는 거예요. 이제 뭐 여고 여중에서도 막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생기부 가지고 성적 가지고 이런 식의 일들이 나오는데 이제 어쨌든 기준을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메갈리아 워마드 뭐 아까 이제 룰을 만드는 문제 뭐 yes means yes 뭐 이런 룰을 만드는 문제들이 저는 여기가 잘못되어 있으니 이걸 배제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원인을 찾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는 게 더 건강한지를 잘 합의하고 토론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희정 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른 식의 판결이 가능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 사회에 정확한 기준으로 아직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에서 내가 완벽하게 옳으니 이런 태도보다는 그런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 아까 뭐 이제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이런 과정들을 잘 거쳐 나가면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두 분 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제가 뭐 첨삭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예, 뭐 사회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뭐 다 여기서 비롯된 문제들이 뭐 있겠죠. 근데 저는 그보다도 조금 더 이제 폭넓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성문화 성의식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저조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나고 그런 사회적인 어떤 문화가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아지지 않겠을까요? 이상입니다. 네, 그 예. 성이라는 게 우리 구성애 선생님 처음 등장했을 때 굉장히 인기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감히 알면서도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와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다 뭐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열광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드러내놓고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리고 정말 그 법은 피해자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게 대원칙 중에 하나니까 좀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요. 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네 덥죠.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참고 있었어요.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예 긴 시간 동안 예, 조심히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들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왜요? 엔딩은 해야지. 정치에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nd you did it right from the start.